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8장 경기 변동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랑 곰이 있어요. 여러분, 베어가 있고 황소가 있는데 증시에서 우리가 어떤 게 경기가 좀 올라가는 걸까? 황소가 올라가고요, 이 베어는 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 내리막길 되는 거예요.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곰은요 이게 이렇게 내려치잖아, 공격할 때.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고, 황소는 머리뿔로 이렇게 들이받잖아. 그래서 약간 올라가는 그런 데서 유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경기 변동, 여기서는요 주로 이제 화폐적 경기 변동론과 실물적 경기 변동론인 균형 경기 변동론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간단한 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자, 개념 한번 잡아볼까요? 자,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거기 보시면 장기 추세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 활동 수준이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시간인데요. 실질 GDP가 어떻게 되는가 보면 이게 장기적인 추세선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추세선이 있을 때 추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과 하강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걸 경기가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경기가 호황이고 약간 과열이 된 상태를 얘기하고요. 여기가 경기가 불황이고 침체가 된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황과 침체 이렇게요. 오케이? 자, 2번 경기의 움직임은 기업의 활동과 개인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 언제 경기가 침체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기업이 생산과 투자 계획을 세우거나 가게가 소비와 저축 등등 경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경기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경기 변동과 관련한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기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몇 가지만 보세요. 총체적인 현상이다. 예, 여기 보시면 총체적인 현상이다. 이게 GDP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이 GDP 안에 거기 보시면 뭐 소비, 투자, 고용, 실업, 뭐 이자율, 통화량 이런 것들을 다 여기 묶어서 표현을 합니다. 다음 공행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경기 변동은 몇몇 산업 부분 또는 몇 개 변수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확장 국면, 수축 국면 거기서 동시에 발생합니다. 공동으로 행이 간다는 뜻입니다. 공행성,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이 나와 있고요. 보통 보면 확장 국면이 좀 길어, 수축 국면이 좀 짧고, 우리가 요즘 하도 경기 침체해서 그렇긴 한데 보통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침체 국면은 회색깔로 빗금쳐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침체 국면이 확장 국면보다 좀 짧고요. 확장 국면이 좀 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보다요. 지속성이라는 단어 있죠? 그걸 좀 잘 봐주세요. 지속성. 자, 경기 변동의 지속성,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아니 어제 날씨가 흐렸다가 오늘 비 오고 맑고 이런 것들은 그냥 날씨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느낌이 기후야, 기후. 우리나라가 이제 온난화 때문에 아열대 기후로 점차 온대 기후에서 바뀐다 그러면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보이게 되면 그 다음날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이 있죠. 상당 기간, 호황과 불황이라는 그런 모습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보편성이라는 게 나와 있고 반복된다. 뭐 그냥 참고로 보세요. 이걸 뭐 시험 문제 내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자, 경기 변동의 국면 나와 있는데 그냥 뭐 하지 마시죠. 여러분, 경기 불황 상태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경기가 호황이었다가 후퇴됐다가 호황이었다가 후퇴됐다가 침체되었다가 다시 회복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뭐 정점, 저점 밑에 뭐 주기 나와 있는데 이런 걸 시험 문제 내지는 않고 수능에서도 안 나옵니다. 자, 그 정도. 자, 불황 침체 이런 것들 참고로 보시고요. 자, 다음 가보시면 4번 봅시다. 경기순환의 유형. 이것도 안 나옵니다, 시험에. 과거에는 시험 문제 낼 게 없었을 땐 이런 걸 막 암기했습니다. 다음 중 어느 게 가장 기간이 기냐? 그러면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키친 2글자, 쭈글라 3글자, 쿠즈네츠 4글자, 콘트라티에프 긴 글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키친이 재고와 관련한, 그리고 쭈글라는 거기 보시면 새로운 기계 설비 투자, 쿠즈네츠라는 학자가 나타낸 것은 인구 증가율의 변화 같이 뭐 기간도 대략 거기서 보면 2배씩 늘어납니다. 키친이 약 3년 나와 있는데 5년이라 하면 5년, 10년, 20년, 뭐 40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경기 변동과 관련한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거시경제 변수 나와 있는데 용어 설명이 있습니다. 거시 변수와 경기 변동.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요. 1번 경기 변동 과정에서 경제 활동의 변동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실질 GD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실질 GDP가 어떻게 변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건데요. 자, 다른 2번 보시면 변수들도 실질 GDP와 연관을 가지면서 변화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질 GDP가 거시 경기 변동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GDP가 올라가 Y라고 할게요. 자, GDP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 3번 보시죠.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게 되는 경우를 요거 증가할 때 어떤 변수가 같이 증가하게 되면 거기서 보면 경기 순응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시클리컬 하니까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는 거야. 경기 거기 보시면 보시면 반대로 되는 것을 경기 역행적, 카운터 시클리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행적이라는 것은 경기가 좋아질 때 뭔가 변수가 작아지는 거야. 경제가 좋아질 때 실업률 같은 것은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경기 역행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다음 4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방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향이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반대 방향 해서 요거는 경기의 Y와 관련해서 방향이 어떻게 되나 요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거 말고 거기 보시면 Y가 변화하는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순서 거기 볼까요? 4번에 먼저 변합니다. 리딩, 선행적 이렇게 얘기하고요. 선행 변수. 자, 그리고요. 거기 보시면 동시에 같이 변하는 거를요. 동행적. 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 늦게 나타나는 거.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이 일어날 것 같아. 미리 전조 현상이 있는데 그게 선행적이야. 경기가 침체될 것 같은 그런 지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같이 나타나는 게 동행적이고 진이 끝난 다음에 발생하는 여진이라든가 그런 후폭풍 이런 것들이 후행적 이렇게 됩니다. 자, 관련된 몇 가지 변수들이 거기 나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시험 문제 뭐 나오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거시경제 변수의 움직임 해가지고 민간의 소비와 투자는 순응적이고 경기에 선행한다.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겠죠. 원래 되게 중요한 겁니다. 물가는 거기 보시면 근데 직관적으로 거의 다 이해는 돼요. 여러분 살짝 볼까? 우선 거시경제 변수의 움직임 보시면 민간의 소비와 투자는 경기 순응적이지. 만약에 GDP가 올라가게 되면 민간의 소비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고요. 투자도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고요. 오케이? 근데 투자는 소비보다 훨씬 더 투자가 경기가 더 변동폭이 크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소비 중에서도 당연한 얘기인데 내구재 소비와 비내구재랑 비교해 봤을 때 내구재가 뭐야? 듀어러블 해가지고요. 뭔가 한번 구입하게 되면 자동차나 가구나 냉장고 같은 것들은 5년, 10년 오랫동안 쓰잖아. 비내구재 같은 건 치약, 칫솔 같은 거니까 항시 계속 필요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침체가 되면 뭐 칫솔과 치약, 비누는 계속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동차 이번에 바꿀까 했는데 아니야, 경기가 침체되니까 다음에 바꿔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경제 침체일 때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다음 고용과 실질임금은 경기 수능적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경제가 좋아지면 올라가게 되고요. 당연히 실질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은 실질임금도 상승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노동의 평균 생산성도 경제가 좋아지면 생산성이 올라가는 같은 방향이란 뜻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같은 방향. 자, 통화량은 경기 수능적이면서 대체적으로 경제의 선행 변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수출과 수입도 모두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면 뭔가 수입도 잘 되고 수출도 잘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다른 나라와 같이 세계 시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약간 수출은 경기 선행적인 특성을 보이고요. 수입은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이제 외제 물건 좀 사도 되겠네 하다 보니까 경기 동행적인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자, 물가 수준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 역행적인 상황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총수요가 증가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는데 주로 이제 최근에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IT라든가 아니면 AI라든가 이런 기술 혁신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AS가 하방으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경기 지수가 있어요. 이런 경기 지수 중에서 우선 1번 경기 종합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국민경제 각 부분별로 경기에 대응하는 양호한 경제 지표들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그걸 나타내게 되는 것인데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우리나라 경기 종합지수와 관련한 구성지표 해가지고 선행지수가 있고요. 경제 상황보다 먼저 일어나죠. 동행지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행지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선행지수와 관련한 게 뭐 거기 보시면 주로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장단기 금리 차야.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단 당연히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역전돼 버리면 뭔가 이게 확 바닷물이 뒤바뀌는 것처럼 경기 침체 징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뭐 경제 심리 지수, 건설 수주액 등등 코스피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 동행 지수, 후행 지수는 뭐 나중에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취업이 증가하는 소비재 수입액이라든가 등등 뭐 나와 있는데 시험 문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경기 실사 지수에서 BSI 해가지고요. 기업가한테 물어보는 거야. 사업하는 사람분들께 요즘 경제가 어떻습니까?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뭐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아니, 현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데이터에 물론 반영되지만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와 있는데 소비자 동향 지수는 소비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경제 상식 코너 이런 거 할 때 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시험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되겠습니까? 네, 되겠습니다. 안 나옵니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매번 나왔던 것만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한 구분 몇 가지 볼게요. 경기 변동과 관련한 이론의 구분 이렇게요. 우선 경기 변동에 대한 이론 구분 보시면 옛날에는요,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양의 흑점설 이런 것도 있어. 제본스에. 그러니까 태양의 흑점 개수가 많아지고 이러면 뭔가 경제가 안 좋아지고 불길한 징조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대요. 태양의 흑점수가 많아지게 되면 뭐 지구에 뭐 복사 태양열이 뭐 적게 오게 되고 그럼 옛날만 해도 농산물, 농업이 주된 그 산업이었잖아. 그러니까 농작물의 풍년과 흉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정리하게 되면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멜더스의 과소 소비론, 호트리의 뭐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 등등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시험에 안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과거에 이론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태양의 흑점 개수라든가 뭐 점을 쳐가지고 한다거나. 근데 최근에는 거기 보시면 케인즈 학파가 있어서 뭐 사무엘슨의 승수 가속도 원리, 이것도 뭐 옛날에만 하고 시험 문제 나온 바가 없고요. 힉스의 순환 제약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뭐 그냥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요즘 뭐 할 건데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 세고전 학파랑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케인즈 학파 주장으로 해가지고 최근의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케인즈 학파 아니겠습니까? 케인즈 학파, 고전 학파랑 차이가 뭐야? 케인즈 학파는 불균형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 제목 보면 불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고전학파, 특히 세고전학파는 균형 상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자, 그렇기 때문에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균형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또 다른 균형 상태로 변화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균형 상태가 또 다른 어떤 상태에서 또 다른 어떤 상태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균형이라는 게 경기 변동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균형 상태가 또 다른 균형 상태로 가는 거니까 말 그대로 계절적 변화처럼 자연스레 발생하는 거야. 나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근데 케인즈 학파 쪽에서는 경기 변동이 불균형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쁜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서 만약에 불균형이 오래되면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끌고 가게 됩니다. 자,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의 두 가지 이론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하나는 MBC, 방송국이 아니고요. RBC 이렇게 볼 거야. 비즈니스 사이클이고요. 이게 M이라는 게 뭐냐면은 머니터리 이 뜻을 나타내요. 화폐적 이 뜻을 나타내. 그래서 화폐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 해가지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루카스의 그런 사람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루카스의 예상치 못한 통화량이 변화하게 되면 경제가 변하는 것이죠. 경기가 변하고 이건 레알입니다. 그래서 실물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 해가지고 뭐 프레스캇, 키들랜드 이런 학자들의 주장을 나타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경기 변동 이론의 주요 내용 해가지고 뭐 쭉 나와 있는데 글쎄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시죠. 다음에 세 번째 고전학파 경기 변동 이론 나와 있습니다. 세고전학파의 경기 변동 이론. 자, 앞에 얘기한 것처럼 균형 상태가 변한다 해서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네, 이해 가시겠죠? 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선 균형 경기 변동 이론에 대한 얘기 한번 보시면요. 1번 세고전 학파는 경기 변동을 불확실성 하에서 외부 충격이 탁 왔을 때 경제 주체들이 우리 세고전 학파니까 최적화 그게 깔려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는 게 어떤 외부 충격에 대해서 충격에 대해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적화의 결과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적화의 결과인 자연스레 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2번 경기 변동이란 외부 충격에 대한 최적화 행동의 결과니까 사회 후생 감소가 초래되는 건 아니야. 네거티브한 건 아니라는 거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다음 3번. 최적화의 결과야.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얘 정부 개입 반대야.
야, 정부 개입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좀만 있으면 바로바로 균형으로 다시 갈 거야. 자, 여기서 이퀄리브리엄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충격의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타낼 겁니다. 하나는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MBC와 화폐적 충격 때문에 발생하는 거.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그리고 머니터리 비즈니스 사이클 이렇게 돼 있고요. 실물적인 충격 때문에 발생하는 게 RBC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변화로 인해서 밑에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실물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은 충격이라는 게 생산성의 충격, 그런 실물 부분에 IS에 영향을 미치는 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개요 한번 받고 2번 MBC 한번 볼게요. 자, 프리드만을 중심으로 한 통화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통해서요. 발전하게 되면서 2번 루카스가 제공을 하게 되고요. 루카스 공급 곡선 예상치 못한 거기 보시면 합리적 기대하에서 여러분 세고전압하잖아. 계속 얘기하잖아. 세자기 때문에 당연히 합리적 기대가 여기 깔려 있어요. 합리적 기대가 여기 반영돼 있습니다. 합리적 기대 하에서 루카스가 예상치 못한 통화 공급의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나와 있죠. 루카스가 주장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죠.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변화, 화폐적인 충격이야. 통화량의 변화가 갑자기 통화량을 확 증가시키고 확 축소시키고 그래서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밑에 2번 화폐적인 충격과 경기 변동 나와 있는데 자, 2번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거기 설명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디테일하게 볼 건 아니고 우리 알고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루카스 공급 곡선이죠. Y는 완전 고용 국민소득에다가 알파 P-P 이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알파는 0보다 크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자, 5번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바로 위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통화량을 확 증가시키게 되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예상을 하면 사실은 거기에 대비할 텐데 그래가지고 여기에 괴리가 발생한다니까요. 오케이. 자, 여기서 만약에 P가 P2랑 같아 예상을 못했어. 이렇게 되면 Y가 완전 고용 국민소득과 이렇게 괴리가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6번 보시면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를 통해서 물가의 상승 변화를 만약에 예상을 해서 빨리 조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있다가 바로 조정이 되면 Y가 YN하고 같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7번 보시면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변화 때문에 경기 변동이 발생하는 거니까 중앙은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상을 못하게 되면 경기 충격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근데 루카스의 예상치 못한 MBC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화폐적인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계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변화에 대해서 물가 착오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이 대규모의 경기 변동이 발생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설명하기 힘들고요. 두 번째는 자, 경기 변동과 관련해 가지고요. 아니, 사람들이 오랫동안 계속 착각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경기 변동에 대한 가장 특성 중에 하나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씨가 아니라 기후라고 그랬죠. 이게 뭐 2년, 3년 막 이렇게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 지속성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게 한계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설명을 못해. 이렇게 됩니다. 자, 지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게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별표 하시죠. 자,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게 RBC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 RBC. 자, 이것도 세고전압파의 균형 경기 변동의 일환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R이라는 게 레알 아니겠습니까? 리얼. 그래서 이 지속성을 설명하지 못했던
요거에 대한 한계를 MBC의 한계를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물 부분의 어떤 충격 때문에. 자, 1번 볼게요. 자, 실물적 경기 변동에 의하면 경기 변동은 화폐적인 요인이 아니라 실물적, 이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계는요, 지속성을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전학파라고 하면 화폐의 중립성이 중요하잖아요. 화폐의 중립성, 이거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중립성을 위배하게 돼요. 고전학파 스승들은 뭐라고 그랬어? 아니, 고전적 이분성, 실물 부분이 화폐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만 화폐 부분이 변했다 해서 실물 부분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화폐 부분이 변했는데 갑작스럽게 통화량을 변화시켰는데 실물 부분에 영향을 줬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들지. 근데 이 두 가지의 어떤 한계를 타 RBC가 극복하게 돼요. 경기 변동의 지속성도 설명할 수 있고요. 화폐 중립성, 그것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화살표 체크하세요. RBC에 따르면 화폐 중립성이 성립하므로, 예, 그렇게 보시고. 자, 물가는 신축적이고요. 3번 RBC에서는 당연히 일반 균형 그 모델로 접근하게 됩니다. 요인은요, 당연히 뭐야? 실물 부분의 충격이 요인이 되겠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아니 밑에 공급 측면의 충격이지. 그래서 공급 측면에 생산 측면에 충격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고요. 자, 거기 보시면 생산성 또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의 변화, 다 실물 부분입니다. 그냥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야. 그냥 기본적으로 기술 혁신과 관련된 생산성의 변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신경영 기법을 도입하거나 노동과 자본에 대한 질적 변화 또는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거기 포함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맨 마지막 째줄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생산성에 대한 충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AI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정보통신, IT 기술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좀 약간 설명하려고 나타낸 게 다음 페이지 공급 충격과 경기 변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생산성 향상과 관련한 걸 유리한 공급 충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생산함수가 상방 이동하겠지? 그러면 거기 보시면 고용을 많이 하게 되고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생산성이 이로운 생산성이 되면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겠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거의 내용인데 그 내용까지 뭐 그렇게 볼 것까지는 아니고요. 다음 5번만 체크하시죠. 자, RBC 이론에서는요, 가격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출량은 항상 완전 고용이 달성된다. 그러니까 여기 MBC와 달리 가격이 신축적입니다. 당연히 가격이 신속하기 때문에, 신속 조정하기 때문에 조정으로 완전 고용 국민소득은 계속 달성된다. 네, 그거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죠.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 7번 거기 밑줄 치세요. 노동의 기간 간 대체 밑줄 치시고 건설 기간, 이걸 통해 가지고 지속성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노동의 기간 간 대체는요, 살짝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요, 중요한 게 어떤 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경기 변동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속성이라는 게 경제가 좋았다, 나빴다, 이게 금방금방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노동의 기간 간 대체, 이렇게 있습니다. 기간 간 대체. 자, 그래서 너 지금 일할래? 아니면 나중에 1년 후에 일할래?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일을 하게 되면 W1의 임금을 받고요. 미래에 일을 하게 되면 W2를 받아요. 그럼 직관적으로 봤을 때 W1이 W2보다 높아. 그럼 지금 일을 해야지. 만약에 미래 임금이 낮고 현재 임금이 높으면 지금 일을 해야 되고요. 미래 임금이 높으면 나중에 일을 하고, 지금은 취업하려고 했더니 일자리도 별로 없고 근로 조건도 별로 안 좋고
연봉도 거의 최저임금밖에 안 줘. 아이, 그러면 내가 좀 이때 공부를 해야겠다. 뭐 그게 사실 여건이 되면 제일 좋은 거죠. 자, 우리 여러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거 보세요. 미래에 발생하는 W2라는 요 임금은 현재 가치로 할인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1 플러스 R 이렇게 해서 할인을 하게 됩니다. 이거 디스카운트 하는 건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임금과 미래 임금의 상대 임금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미래 임금 대비 현재 임금, 상대 임금. 자, 다시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노동의 기간 간 대체란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상대 임금 동그라미 치시고. 자, 상대 임금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요거 정리할게. W2. 자, 요 1 플러스 R이 분모에 있는데 또 분모에 있잖아. 그러니까 분자로 올라갑니다. 1 플러스 R에 W1. 요게 바로 상대 임금이 되는 것이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언제 지금 당장 일을 더 많이 합니까? 라고 하면 W1이 올라갈수록, R이 올라갈수록, R이 올라간다는 건 디스카운트를 크게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래 임금을 확 떨어뜨리는 거야. 미래 임금이 떨어질수록. 자, 다시 따라서 현재 임금이 올라가거나 미래 임금이 낮아지거나 R이 올라가거나 이거이면 내가 노동을 합니다. 기간간 대체니까 현재 노동을 할지 나중에 노동을 할지 그걸 결정하게 되는 것인데 당연히 현재 노동을 증가시키고 미래 노동은 줄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2번, 3번 보시죠. 유리한 공급 충격으로 현재 실질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노동자는 현재 노동 공급을 늘리고 미래 노동 공급은 줄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4번, 5번 다 똑같고요. 자, 대신 5번에 거기 보시면 외부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 화살표만 체크하세요. 건설 기간 이 표현이 있습니다. 건설 기간, time to build. 그러니까 건설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 아니 우리가 엄청나게 높은 초고층 빌딩을 만약에 짓는다고 할게. 그러면 그걸 짓는 과정에서는요, 경제가 호황이 와. AI에 막 투자하면서 각 집에다 AI 여러 가지 장치를 세팅하는 과정에서는 경제가 이렇게 호황이 오다가 그 기간까지 지속성을 설명하는 거지. 그다음 이제 세팅이 다 되면 이제 그다음 경기 침체가 올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time to build라는 완결 기간이 있습니다. 자, 1번 건설 기간이란 찾았죠? 기계나 설비 등에 대한 투자가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완료될 때까지 계속 경제가 호황이 되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도 지속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 봐주시고요. 자, 6번 일회적인 실물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경기 변동은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다음에 여기 MBC에서 설명하지 못한 게 두 가지가 있어. 화폐 중립성을 위배하고요. 지속성을 설명하지 못했고요. 지속성은 두 가지. 노동의 기간 간 대체와 time to build, 건설 기간이라는 걸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화폐 중립성. 자, 1번 보세요. 실물적 균형 경기 변동 이론에서는 화폐 중립성을 가정합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선 통화량을 변화시키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보이긴 해요. 자, 그래서 세고전학파는 통화 공급이 실물 변화에 내생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통화량을 변화시켜가지고 경제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경제가 좋아지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통화량이 증가해가지고 얘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인과관계가 반대가 되는 거야. 경제가 좋으니까 경제 규모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 돈을 많이 찍어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 4번에 역의 인과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화폐 중립성은 여전히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중립성을 설명. 네,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노동 공급 곡선 나와 있는데 그냥 가볍게 보시죠. 고용은 약간 경기 수능적이면서 실질 임금도 약간 경기 수능적인데요.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고요. 실업에 대한 해석 보시면 1번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은 뿌리가 어디로 갑니까? 세고전학파의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이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이 실업은 어떤 실업이라 할 수 있습니까? 네, 자발적 실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발적인 실업.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 개입을 반대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개인의 노동 공급 관련해서는 이거는 사실 거시경제에 나와 있긴 하지만 미시에서 하는 거니까 그 미시로 그냥 보시면 돼. 임금이 올라갔을 때 여가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네. 그래서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한 대체 효과랑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요. 그러면 실질 소득이 증가해서 여가가 정상제를 하면 여가의 소비량이 증가하면 노동 공급은 감소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고전 학파의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을 봤고요. 그 다음 세 케인즈 학파의 불균형 경기 변동 이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케인즈 학파의 경기 변동 이론. 자, 이거는 불균형 변동 이론이라고 그랬죠. 경기 변동 이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K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 경기 변동에 대한 견해. 1번, 세고전 학파와 달리 세 케인즈 학파는 경기 변동을 자연 산출량 수준에서 이탈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불균형이다. 요거를 잘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세 케인즈 학파의 세 거기 나와 있는데 이 케인즈의 특성에서 나오는 게 뭐야? 그래요.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다. 이런 게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경직적이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 세자에 또 나와 있는 건 뭐야? 나름 그래도 합리적 기대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하지만 합리적 기대를 하고 또 하나의 특성은 뭡니까? 거기 최적화의 결과이다. 최적화의 결과이다. 네, 요거를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 변수가 경직적이기 때문에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면 가격이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해서 산출량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의 새 고전 학파는 고전 학파니까 공급 충격을 강조해. 근데 여기는 총수요 충격을 강조합니다. 케인즈니까. 케인즈의 전통적인 철학 그걸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최적화 결과라 할지라도 가격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다? 불균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부는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정부의 개입을 강조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충격의 종류를 보면 거기 RBC 이론에서는 경기 변동의 생산성 측면과 관련한 실물적인 충격을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총수요 충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총수요 관련했으니까 ISLM, 물론 거기 IS에 충격 주는 거, 정부 지출의 변화, 한계 생산물에 따른 투자의 변화, 뭐 소비자들의 장래에 대한 뭐 이런 거 디테일하게 더 들어갈 것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IS와 LM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러니까 사실 IS 중에서 실물 부분에 해당하는 거는 저기 세고전 학파의 균형 경기 변동 이론의 RBC에도 들어가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내용 볼게요. 주요 내용. 주요 내용에는 메뉴 비용과 경기 변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메뉴 코스트. 자, 이거 세케인즈 학파 할 때 가격 경직성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그 내용까지 왜? 이거는 이제 약간 주관식이기 때문에 메뉴 비용, 세케인즈 학파 관련된 거, 세케인즈 학파의 경기 변동은 불균형 경기 변동 이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1번 통화량 감소와 같은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각 기업들이 생산하는 재화에 대해서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수요 충격에서 수요 감소가 일어났다고 할게요.
이렇게 수요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2번, 가격 조정에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게 되면은 독점적 경쟁 기업들이 수요 변화에 맞춰서 가격을 조정해요. 감소로 가격을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때 돈이 듭니다. 자, 3번, 모든 기업이 가격을 낮추게 되면 물가 수준이 하락하고 등등등 이렇게 될 텐데, 자, 다음 페이지 가서 동그라미 4번, 메뉴 비용이 존재합니다. 메뉴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존재해서 오케이, 메뉴 비용이 존재해서, 자, 기업들이 가격을 조정하지 않고 가격이 경직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가격의 경직성이 존재합니다. 경직적인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은 오히려 가격이 움직여야지 그 생산량 감소를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 생산량이 큰 폭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총수요 충격에 대해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고요. 자, 그러다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 침체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메뉴 비용에 대한 논의 보시면 일부 학자는 가격이 경직적이 될 정도로 메뉴 비용은 크지 않기 때문에 야, 그거는 좀 뭐 은유적으로 맹큐라는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거기 보시면 세케인 작파는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메뉴 비용이 작아. 이게 존재하긴 해. 근데 비록 작더라도 나비 효과랑 비슷합니다. 작더라도 나비의 날갯짓이 굉장히 작지만 토네이도를 저쪽에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경제 전체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총수요의 외부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부성이 발생해가지고 큰 폭의 변화로 날갯짓, 나비의 날갯짓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메뉴 비용 이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첩 가격 설정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가격이 경직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중첩적으로 가격을 설정하다 보니까 가격이 잘 움직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케인 작파에 우리 여러 가지 봤습니다. 명목임금 경직성, 실질임금 경직성, 이자율 경직성, 가격 경직성 할 때 봤던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고전학파가 아니라 케인작파 쪽과 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참고는 이것만 보세요. 그래서 이 외부성 얘기할 때 이게 총수요 외부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까지 다 볼 건 아니고 그냥 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거기 보시면 통화량의 감소로 인해서 총수요가 감소했을 때 모든 기업들이 비례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유지돼서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데 가격 조정이 중첩돼서 가격 조정이 시차를 두고 일어납니다. 가격 조정이 시차를 두고 발생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기업들의 가격 조정이 느리게 되고요. 재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을 때 가격을 낮추지 않게 되면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니까 경기 침체를 보게 된다. 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 자, 조정 실패와 경기 변동. 이것도 마찬가지죠. 조정 실패와 경기 변동. 자,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게 전부 다 가격의 경직성 모형입니다. 자, 총수요를 감소시킬 때 거기 보시면 밑에 게임이론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생산 통화량을 감소로 인해서 총수요가 감소할 때 개별 기업들은요, 거기 보시면 가격을 인하하는 게 있고 가격을 유지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의 복수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내용을 다 보지 마세요. 객관식에서 뭐 이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가격 조정 실패 모형과 관련한 설명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간단해요. 아니, 둘이 거기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8번에 공조하는 거야. 공조를 통한 협조를 하게 되면 더 나은 상태가 있는데 하지 못하는 거야. 죄인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협조를 못해.
그래서 상호 의존적인 상황에서 개인의 그 시각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전략적 보완성, 전략적 대체성 뭐 이런 것까지 볼 것까지는 아닙니다. 자, 경기 변동에 대한 해석, 이거 중요한 거죠. 거기 보시면 아니 조정 실패가 발생하게 되면 끝에 경기 변동으로 인해서 결국 뭐다? 그래요. 충격이 발생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귀결로 끝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또 노동 퇴장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시험 문제 나오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는 뭐가 출제됩니까 하면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여기 세케인작파는 그렇게 자주 출제되진 않고요. 이 세고전학파에 특히 노동의 기간 간 대체 가설, 건설 기간이라는 지속성과 관련한 RBC와 MBC 요거가 그래도 자주 출제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RBC를 중심으로 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MBC는요. 루카스 공급곡선 얘기해서 과소기대일 때 완전고용 국민소득보다 생산량이 더 많아진다 있잖아요. 거기에 초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경제 발전론 그리고 경제 성장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감사합니다.